자전거 전용 도로가 원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인 기자,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용 도로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는 하나의 습관이고 또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 인구 비율이 평균 1%에 불과합니다.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가 10에서 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부터 깐 겁니다. 세금 낭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나가 있는 이소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붕에 설치된 전지판 하나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어떤 원리입니까? 네, 태양전지가 처음 주택에 설치된 건 지난 1992년 일본에서입니다. 이 햇빛이 비치면 태양전지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런 변환 장치를 통해서 집안에서 사용하고 남은 발전량은 이렇게 한전에 팔게 됩니다. 이 얇은 태양전지를 생산하려면 먼저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내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이걸 가공하고 또 전극을 심은 셀을 여러 개 집적시키면 태양전지판이 됩니다. 앞 단계일수록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즉 돈이 되는 산업인데요. 이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태양광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뀐 고객들로서는 정말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박찬영 기자, 결국 피해는 예금자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은 자신들이 1등 저축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금자들은 이 말만 믿은 건 아니고요. 공시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서 돈을 넣어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이 5% 이상이면 은행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 숫자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46.8%였습니다. 경영 공시도 가짜면 도대체 예금자들은 뭘 믿고 돈을 넣으라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자, 이런 거 잘 감시하라고 금융당국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어서 김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들이라면요, 자녀들이 아까 같은 글을 쓸까 봐 걱정할 리는 없겠네요. 디지털 스튜디오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엄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빠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뇌 속입니다. 이처럼 뇌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아이의 뇌는 발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극이 아빠와의 긴밀한 접촉입니다. 엄마와 달리 아빠와의 놀이는 매우 동적이어서 이 감각의 뇌를 일깨우는 데 좋습니다. 아빠와의 운동은 사회성 뇌, 즉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데 특효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법과 인내심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능력의 척도인 언어 발달에도 아빠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적이 좋을수록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한다는 비율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49.5%로 높았지만 하위권 학생은 37.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아빠 효과가 알려지면서 최근 아버지 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네, 올해 적자가 1조 원을 넘는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상혁 기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현재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무려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 명이니까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평균 3%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지난 3월과 4월엔 하루 평균 30만 명이 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질수록 적자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적자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른 누적 적자도 무려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국제부 임종비 기자 연결해서 사이버 전쟁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사이버 공격의 위력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핵 발전소를 멈춰 세울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이란의 부쉐르 핵발전소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이른바 사이버 미사일로 불리는 스톡스넷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핵무기 연료를 생산하는 원심 분리기 천여 대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례인데요. 산업시설만 노리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워낙 치밀해서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생성이 불가능하다며 이스라엘의 사이버 부대가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에스토니아 정부나 국제통화기금,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에 대한 해킹 공격도 특정 국가가 배후로 의심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일어난 굵직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컴퓨터 전문가들을 중국에 내보내는 계약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석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 맞춰서 양대 노총도 세를 늘리는 데 부심하고 있죠.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황동진 기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노조가 있었던 회사라면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네, 극단적으로는 직종별로 업무별로도 노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사의 경우 기존의 노조 외에 조종사 노조나 승무원 노조, 기술직 노조 등이 생겨 직종별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에 머무는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복수노조제 시행 1년 이내에 13.7%, 3년 이내에 37.1%까지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가 많아지면 노사협상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입장은 엇갈립니다.